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30강 10장 발달 과정의 트라우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성이냐 양육이냐, 그래서 원숭이에게서 해묵은 논쟁의 확실한 답을 찾다라는 제목의 주제와 또 다른 하나는 콜크 박사가 셋업을 한 전국 아동 트라우마 스트레스 네트워크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진단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앞에 내용들이 너무 많고 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10장 발달 과정의 트라우마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걸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발달 과정의 트라우마 첫 번째 시간으로 인트로덕션, 그리고 유전자가 안 좋은 탓이냐,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안토니라고 하는 2살 반짜리 남자아이,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15살의 라틴계 소녀, 그리고 버지니아라고 하는 13살짜리 그 백인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AC 스타디, 그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결국은 이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는, 이 안토니라고 하는 이 2살 반짜리 애는 막 이렇게 2살 반이니까 애가 막 사실은 철도 없고 모를 때인데, 엄마하고의 관계가, 엄마는 계속 애를 밀치내고 있고, 애가 울거나 이러면 엄마는 저는 엄마를 괴롭히는 거다. 근데 엄마를 쳐다보면 엄마는 어릴 때 참 아빠하고 이 미혼모 상태에서 이 안토니를 놓고 그 애를 양육을 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고, 남편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남편 없지만 그 남자친구는 떠나버리고, 임신했는 걸 알고 떠나버리고, 그 각박한 삶에서 살다 보니까 안토니라는 애를 제대로 케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토니가 보이는 굉장히 정서불안이고 공격적인 애고 막 엄마를 너무 괴롭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마리아라고 하는 15살짜리 라틴계 소녀는 8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한 이것이 이제 흔적이 되니까 끊임없이 애가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버지니아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이니까 얘를 제대로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다른 이렇게 입양 가정을 계속 전전하다 보니까 그 돌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한 물리적인 혹은 성적인 그런 이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살아남는 법을 이제 배우는 거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면서 결국은 반복되는 자살 시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진단명을 어떻게 붙이느냐 하면 양극성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ADD라든지 ADHD라든지 온갖 우리가 진단명을 붙이는데, 사실은 이 진단명들이 제대로 그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증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콜크 박사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트라우마라도 성인이 되었을 때 겪는, 예를 들어서 전쟁을 겪는다거나 혹은 아주 큰 재난을, 자연재해에서 이런 태풍이라든지 이런 재난을 겪는 거하고 어릴 때부터 만성적으로 있는 그 트라우마는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대처하는 것도 달라야 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단명을 다르게 붙여야 된다. 이게 이제 콜크 박사가 계속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전자가 안 좋은 탓이라는 제목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유전자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줄 알고 우리가 사실을 해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후생 유전학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는, 유전학만 가지고는 일정한 어떤 유전학적인 패턴을 우리가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원래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후생적인 환경이라든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이런 후생 유전학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지난번에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게 맥길 대학에서 마이클 미니라는 교수가 했던 정말 이렇게 쥐가 그 엄마하고 관계에서 아주 이 엄마 쥐가 애를 자꾸 이렇게 잘 핥아주고 하니까 그 쥐는 오히려 용감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낮고 거기에 비해서 엄마하고 관계가 나쁘고 엄마가 이제 새끼 쥐를 잘 핥아주지 않은 애들은 집중도가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잘 핥아주고 있는 애들은 회복도 빠르고 빨리 이렇게 어떤 트라우마거나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빨리 평정심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마라고 하는 우리 뇌의 구조가 더 이렇게 발달하게 되고 이 구조가 하는 역할이 결국은 우리 몸이 이제 학습하는 효과 혹은 기억을 하는 효과 이와 관계가 되는 그 뇌 조직이 굉장히 발달하더라. 그래서 어릴 때 엄마가 잘 그걸 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지난번에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보충적인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본성이냐 양육이냐 그것을 이제 원숭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하는 내용 그리고 전국 아동 트라우마 스트레스 네트워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성이냐 양육이냐 결국은 우리가 유전자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결정되어 있느냐 혹은 우리가 유전자보다도 양육하는 그 질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고 이야기하는 이 양육에 대한 포커스를 둘 거냐 이제 무게를 어디다 둘 거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스테판 수오미 이 스티븐 수오미라고 하는 미국의 미국 보건성제 NIH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비교 행동학을 하는 이분에 의해서 굉장히 연구가 잘 된 자료가 있어서 이제 콜크 박사가 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40년 동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붉은 원숭이에 대해서 40년 동안 계속 이런 어떤 그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 어떻게 자식대로 내려가면서 이것이 전달이 되는지를 연구했는 분이 이제 스티븐 수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골랐던 붉은색 그 원숭이죠. 레수스 망키라고 하는 이 붉은 원숭이는 소위 말하는 이제 침팬지라든지 보노보스 침팬지라든지 이 붉은색 원숭이는 침팬지라든지 보노보스라고 하는 원숭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95%의 유전자가 인간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붉은색 원숭이를 연구하면 거의 사람의 행동이나 이거하고 아주 유사한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 붉은 원숭이를 택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원숭이는 이제 집단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 집단에서 요구하는 어떤 생존, 그 다음에 이 양육하고 이 번성하고 막 새끼 놓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근데 이 붉은 원숭이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이제 애착 패턴이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하고 아주 이렇게 육체적인 이런 관계가 아주 이렇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좋은 원숭이가 이제 결국은 엄마하고 같이 있다가 엄마하고 계속 붙어 있다가 살짝 나가서 또 친구들하고 또 한 만나보고 또 밖에 있던 뭐 다른 또 이렇게 하고 또 했다가 거기 상황이 좀 본인한테 맞지 않거나 겁을 먹으면 다시 엄마한테 붙어오고 이제 이러면서 점차 영역을 조금씩 넓히다가 결국은 이제 그 자기 또래 애들하고도 같이 놀다가 또 엄마한테 또 붙었다가 이제 우리가 아기가 커가는 과정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 애착 관계. 그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존 볼비가 이야기했던 2살까지 이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붉은 원숭이도 그걸 똑같이 보였다는 거죠. 이 수오미 박사가 관찰해 보니까 이 원숭이가 2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약간 좀 긴장하고 겁을 먹고 좀 이렇게 좀 민감한 그런 원숭이가 있는 반면에
하나는 아주 공격적인 원숭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형태의 원숭이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형태가 결국은 이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뇌에서 뭐 예를 들어 세로토닌 같은 이런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이게 태어나자마자 거의 뭐 이렇게 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받은 그런 원숭이들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이 원숭이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이렇게 좀 민감하고 좀 긴장되고 이런 원숭이들은 술을 마시더라도 훨씬 더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거죠. 반면에 이 공격적인 원숭이는 막 이 폭음을 한다는 거죠. 어디까지 폭음을 하느냐 하면 본인이 거의 뭐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음을 하고. 근데 이 아주 이렇게 민감하고 소극적이고 막 이런 원숭이들은 술을 먹게 되면 아주 이렇게 얌전해진다. 아주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원숭이는 막 술을 막 먹고는 막 퍽 뻗어버리고, 거기 반해서 아주 민감하고 이런 그 원숭이들은 술을 마시면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 아주 술을 마시면 조용해지는. 뭐 저도 이렇게 젊은 시절에 술을 마시면 저도 어떤 면에서는 좀 조용해진 스타일이기도 하고, 물론 어떨 때는 이제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막 말이 많아지고 좀 이렇게 아우팅하는, 액팅 아웃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가, 대부분의 경우는 좀 캄다운 되는 걸 보면 제가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어떤 성향이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술을 안 마시면 좋겠지만 술을 혹시 뭐 마시거나 혹은 젊을 때 마셨다면 나의 술 마시는 상황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일까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이렇게 민감하고 좀 약간 좀 신경질적이고 한 이런 그러니까 엄마 원숭이는 애를 놓고 나면 애를 좀 이렇게 무시하거나 애를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핍박하는 그런 게 있지만, 또 이런 엄마 원숭이들은 어떤 그 부지런한 어떤 그런 그룹에서 같이 이렇게 안정적인 그룹에 속하게 되면 또 부지런히 또 애도 잘 보고 이런 성향인 반면에, 아주 공격적인 그 엄마 원숭이 같은 경우는 애에 대해서 어떤 이 사회적인 장점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 그 자기 새끼 원숭이에 대해서 아주 막 벌을 가혹하게 주거나 그 새끼를 때리거나 뭐 걷어차거나 물거나 막, 혹은 그 새끼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친구를 만나게 해주거나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아주 이렇게 격리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민감하고 좀 성격이 소심하고 뭐 이런 이 엄마 원숭이는 뭐 어떨 때는 애를 좀 방치하기도 하고 뭐 이래 하기도 하지만, 또 상황이 되면 아주 또 막 부지런히 애를 위해서도 케어해주고 돌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아주 공격적인 엄마는 막 일관성 있게 애를 막 계속 벌을 주고 뭐라 그러고 물을 뜯고 두드려 패고, 이제 우리 주위에서도 이제 그런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나는 어떤 성향일까, 혹은 또 뭐 남성들 같은 경우는 나는 어떤 성향의 어머니한테 양육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뭐 어떤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이제 제대로 이렇게 엄마로부터 어태쯤부터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어쨌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원숭이면 괜찮은데, 떨어지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서 이제 떨어져 있는, 어미에게서 떨어져 있는 어린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얘들은 그러니까 같은 또래 애들한테 막 집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엄마하고 이런 애착 관계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막 하면서 이
정상적인 애들하고 정상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놀이가 되는 게 아니고 막 집착하고 비정상적인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 같은 것들이 올라가고 또 세로토닌 같은 것들도 비정상적인 수치를 보이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초기에 막 어릴 때 정상적으로 가져야 되는 이런 경험들이 이게 이제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서 그것이 이제 어른까지 연결이 되고 그것이 또 자식까지도 연결이 되는 뭐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숭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세로토닌진이라고는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 길이가 이제 정상적으로 길면 정상적으로 양을 충분히 만들어내는데 이 길이가 정상적이지 않고 좀 짧다. 이러면 충분한 이 세로토닌을 못 만들어내면 세로토닌이 결국은 부족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막 우울증도 생기고 비정상적인 막 충동적이 되거나 공격적이 되거나 혹은 자살을 막 시도하거나 혹은 아주 심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래서 많은 우울증 약들이 보면 이 세로토닌의 그 활동 양을 늘리거나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것이 이렇게 대사가 돼서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 몸에서 이 세로토닌 레벨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보통 보면 이제 우울증 약들인데 똑같다는 거죠. 원숭이나 사람이나.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정상적인 이 길이가 있을 때는 충분한 양의 세로토닌에 대한 그 RNA가 만들어지고 이 RNA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충분한 양의 세로토닌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게 작으면 벌써 이게 mRNA라고 하는 유전자에서 벌써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럼 실질적으로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충동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우울하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이나 원숭이나 똑같이 나타난다. 근데 문제는 이 뉴질랜드에서도 같은 유사한 연구가 된 알렉 로이라고 하는 뉴질랜드 연구에서 이제 이런 뭐 세로토닌과 관계된 그런 짧은 그 유전자가 있게 되면 결국은 이 애가 뭐 우울증이 생기거나 정서가 이제 안정되지 않는 형태가 되는데 문제는 이 유전자가 짧다 하더라도 어릴 때 충분히 이렇게 케어를 받으면 그게 엄마하고 애착 관계 그리고 엄마하고 막 이렇게 밀당하는 그 어튜닝 조율을 하는 단계 이것이 되면 유전자가 짧아도 정상적인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되게 재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막 이렇게 애가 막 이렇게 방치되어 있거나 학대를 당하게 되면 유전자가 정상이라도 그 애가 문제가 생기지만 설사 유전자가 비정상이라도 좀 짧더라도 어릴 때 충분히 그런 양육이 되고 애착 관계가 되고 애하고 엄마가 막 이렇게 그런 조율 단계가 충분히 만들어지면 유전자가 문제가 있어도 정상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원숭이 실험을 하면서 배운 놀라운 내용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이 수호미의 관찰이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결국은 애들은 엄마로부터 이 안전하고 이런 좋은 관계를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전자적인 어떤 문제는 이 양육만 제대로 되면 이 설사 짧은 유전자에 있더라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이냐 양육이냐에서 이 콜크 박사의 주장은 뭐냐면 결국 양육이 너무 중요하다. 그게 네이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애가 태어날 때의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널처. 그러니까 양육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해묵은 논쟁의 확실한 답을 찾았다는 건 결국은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면 양육에 방점을 둔다. 이게 이제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콜크 박사가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998년부터 해서 미국의 전국 아동 트라우마 스트레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려면 범정부적인 사실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미국의 보건성, 보건을 담당하는 부분, 혹은 미국의 그 저스티스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법무부겠죠.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런 정부가 필요한 거는, 저스티스는 사실 법무부라는 거는 범법자들을 뭐 잡아서 법대로 이제 집행하는 게 법무부가 하는 일이라는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가두어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재범을 막으려면 이 사람들이 그 본성을, 왜 이 사람들이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벌만 자꾸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다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미국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이게 수용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범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콜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어릴 때의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교육해야 되느냐 하면 학교 선생님들, 또 판사, 또 뭐 여러 가지 뭐 정부 기관들, 부모들, 또 의사들, 그 다음에 뭐 어떤 법무부에 있는 공무원들, 간호사들, 또 정신건강 전문가들, 이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대해서 같이 정보를 나누고 하면서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때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이 통과되고, 법이 통과가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게 결국은 예산이 배정이 되니까.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정말 8,300개가 넘는, 이 당시에 이제 벌써 그런 각 기관들, 대학이든 혹은 뭐 어떤 사회 시설이든 뭐 여러 가지 학교 시스템, 또 복지 시설, 또 뭐 이렇게 홈리스, 무연고자들을 위한 어떤 숙소, 뭐 어떤 법무부 프로그램, 뭐 청소년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서 다 같이 합해서 이런 파트너들이 8,300개 이상이 이제 연합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국 아동 트라우마 스트레스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자료들이 모인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조사를 해보니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런 역기능 가정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기능 가정에서 아이를 때리거나 때로는 방치하거나, 혹은 애를 돌보는 보호자가, 양육자가, 그러니까 애를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감옥에 가 있거나, 혹은 본인들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나, 알코올 중독이라, 혹은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제 보호자가, 양육자로서 일을 해야 될, 기능을 해야 될 사람들이 본인이 그냥 치료를 받아야 되고, 혹은 뭐 군대에 가 있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은 먼 친척이라, 혹은 뭐 이렇게 입양돼서 키우거나, 혹은 뭐 낯선 사람이 돌봐줘야 되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을 이제 전국 아동 트라우마 스트레스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자료들이 모이니까 알게 됐다는 거죠. 또한 한 50%는 그런 폭력적인, 가정 내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또 4분의 1 정도는 성적이거나 혹은 물리적인 폭행에, 가혹한 폭행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 결국은 이야기하면, 그 전에 소위 말하는 그 카이저 퍼머넨트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같이 스터디를 했던 데서 했던 그 소위 말하는 AC 스터디, 그 어릴 때 경험, 아주 이렇게 부정적인 어릴 때의 경험, 역기능적인 어릴 때의 경험들이, 그때 했던 빈센트 펠리티 박사가 이제 카이저 퍼머넨트에서 했던 그 스터디하고, 그때도 보면 이 AC 스코어가 굉장히 나타났던 게 뭐냐면, 아주 뭐 40대의 미국의 중년에서 나타났던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어떤 그 상황과 전국 아동 트라우마 스트레스 네트워크는 유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펠리티 박사의 그 데이터가 단지 카이저 퍼머넨트라고 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회사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 대한 조사지만 사실은 그 데이터와 그 병원과 상관없이 미국 전역에 있는 아동 트라우마 스트레스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자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유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AC 스타디가 미국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는 그럼 괜찮은가?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제가 이 방송을 시작했던 것도 그렇고 이 콜커 박사의 이 책에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역기능적인 가정의 요소들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뭐 우리 가정은 괜찮아. 우리 가정은 그런 문제 없어.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받는 그런 트라우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렇게 받은 트라우마가 그 아이가 사회생활을 할 때 건강하게 친구들하고 같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이것이 미국뿐만이 아니고 한국도 저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콜커 박사가 이야기하는 미국의 AC 스타디라든지 혹은 이 전국 아동 트라우마 스트레스 네트워크에서 나온 그런 자료들과 한국에서의 자료는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10장 발달 과정의 트라우마, 숨겨진 유행병의 두 번째를 했다면 다음에는 10장 발달 과정의 트라우마, 숨겨진 유행병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의 영향력, 관계 형성은 발달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